이틀을 머물렀던 갈레 백패커스 호스텔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와, 어제 오후부터 정말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던 비가 잠깐 그쳐서 일찍 일어났는데 나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요. 비가 계속 왔다가 해가 났다가 이러길래. 근데 지금은 비가 잠깐 좀 그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갈레는 이틀 동안 잘 봤고요. 저는 이제 이번 여행 하이라이트죠. 제프리 바워의 루누강가를 보기 위해 벤토타로 갑니다. 벤토타에서 숙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벤토타는 사실 루누강가 하나 때문에 가는 거라, 루누강가 투어 시간이 2시거든요 9시, 11시, 2시, 4시 이렇게 돼 있던데, 사실은 뭐 투어를 2시에 하면 굳이 거기서 숙박을 할 이유가 없어서 아마 콜롬보로 이동할 것 같고요. 만약에 2시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당일 투어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루 숙박을 해야겠죠. 원래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차 시간이 되게 어중뛰더라고요. 오전 뭐 7시, 8시 오를 때 있고, 나머지 또 1시, 뭐 3시 이렇게 있어서 아마 버스를 탈 것 같은데 한 2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벤토타로 이동을 합니다. 갈레는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갈레 포트도 좋았고 갈레 포트 내부에 있는 그 빌리지들도 되게 좋아서 괜찮았는데, 아쉬운 거는 갈레에서 보는 일몰을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일몰을 못 봤습니다. 날씨가 계속 오면 비가 와가지고 아쉽지만 뭐 그런 게 여행이죠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이번 스리랑카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루누강가를 보기 위해 벤토타로 이동을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 아침 먹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빵이랑 우유를 샀습니다. 버스에서 먹으려고요. 버스가 2시간 정도 간다는데 오늘 봐서는 타이밍상 밥 먹을 타이밍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차에서 먹을 간식을 좀 샀고 버스 터미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단횡단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서 저도 그냥 따라 건너다 보니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스리랑카의 난이도를 확 낮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버스 시스템 같아요. 정말 어느 지역에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한번 따져보면 인구 1인당 버스 대수는 전 세계에서 스리랑카가 1등일 것 같아요. 와, 설마 여기를 간다고? 하면 진짜 그 버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갈레 종합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콜롬보는 장거리 버스라 이렇게 따로 터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리랑 장거리가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벤토타. 야. 그래도 되게 친절해요.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영업행위겠지만 자기 버스 안 탈 거면 무시하는 데도 많은데, 이거를 타면 될 것 같아요. 벤토타. No more bus. How much? Bentota. How much? 500. I want no more bus. 깜짝이야. 갑자기 비싼 버스를 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비싼 버스라고 에어컨 나오는 거 왜 딱히 좋지도 않거든요. 그냥 노멀 버스를 탈 겁니다. 벤토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무튼 미니밴이 이렇게 있는데 저건 500이래요. 아마 얘는 한 200, 300쯤 될래나? 결국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 버스도 한 200 얼마쯤 할 것 같고 한 300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어컨 나오는 버스가 500인데 450에 깎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고개는 끄덕였는데 500이어도 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2,000원이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뭐. 오늘은 날씨가 덥진 않은데 너무 습하고 꿉꿉해가지고 그냥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타봐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아무튼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이 버스는 손님이 꽉 차야 갈래나? 아무튼 뭐 바쁜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사히 벤토타까지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잘 왔고요. 아마 여기서는 툭툭이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곳 루누강가도 칸달라마에서처럼 깊고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온 것 같아요. Here. 일단 벤토타에서 툭툭이를 타고 왔고요. 뭐 500, 뭐 700 이렇게 달랬는데 300으로 협상하다 안 돼서 400 주고 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고요. 깊은 산 속이에요. 밀림 속이에요. 산은 아니고 이렇게 나무들이 큰, 약간 칸달라마 들어갈 때도 그랬는데 워낙 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숲속으로 항상 들어옵니다. 이렇게 경비실이 있고요. 2시부터 투어는 시작이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진짜 무슨 그 공포영화 이런 데 보면 무슨 이렇게 좀 으시으시한 저택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느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끔 대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짐은 저렇게 놨고 안에 들어가면 짐 보관할 데가 있다고 하니까 짐은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 조금 안 됐는데 2시부터라고 하니까 1시간이 좀 넘게 남았죠. 그 사이에 이 루누강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좀 깊이 있게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입장료가 30달러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한테는 3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현지는 3,000루피, 현지는 10달러, 외국인은 30달러. 뭐 일상적이죠. 외국인한테는 차별적인 과한 요금을 좀 징수하고 현지들한테 저렴한 요금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대충 봐도 건축하게 생긴 친구들이 봉고차를 타고 와서는 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가방에는 도면과 드로잉 페이퍼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건축하는 친구들은 뭘 해도 저 가방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건축하게 생겨가지고 건축하는 냄새가 나네요. 제가 살짝 고프기는 한데 딱히 이 안쪽에 뭐 식당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작은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 아주 간단하게 코코넛 팬케이크하고 로띠, 매콤한 로띠를 팔고 차를 팔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 찻집 같은 느낌입니다. 정겹고 좋으네요. 사실 이곳 루누강가는 제프리 바워 건축의 시작과 끝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구입했던 이 루누강가는 거대한 고무나무 농장이거든요.
이 고무나무 농장을 구입하면서 맨 처음 생각했던 것들은 그가 뭐 이탈리아에서 감명 깊게 생각했던 그런 정원들을 열대 수종들을 이용해서 꾸며놓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이곳은 제프리 바가 처음 건축이라는 걸 실험하고 시작했던 곳이고,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시나몬 언덕이라는 데 마지막 본인의 유언대로 2003년에 작고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해서 자신의 유해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프리 바와 인생, 그리고 제프리 바와 건축의 시작과 끝이었죠. 제프리 바가 굉장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지만 여기가 사실은 콜롬보에서 한 70km 정도? 차로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곳을 주말 별장으로 쓰면서 뭔가 고민하고 사색에 잠길 땐 이 루누강가에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이 안에서 짓고 고치고 해가면서 자신이 꿈꿨던 이상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 루누강가의 루누는 소금이라는 뜻이고, 강가는 말 그대로 강이거든요. 리버라서 여기는 바다에 접한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루누강가에 있는 이 강물은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니까 짠맛이 났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금강 해서 루누강가라고 불렀고요. 이 안에 보면 제프리 바의 그 친구들, 그 어제 갔었던 제트윙 라이트하우스에서 나선형 계단에 핸드레일을 장식했던 그 스리랑카 출신의 조각가 친구가 벽화를 남겨놓기도 했고, 호주 출신의 작가가 화분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프리 바와 친구들의 작품이 이 안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프리 바가 그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에는 이 루누강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땅을 보고 느꼈던 것들, 이 땅을 구입했던 이유, 이 땅을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들이 그런데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어쨌든 이곳에서 건축을 실험하고, 결국에 그 건축을 최초 시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술적 지식적 한계를 느끼고 영국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서 실제로 건축가가 되고,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작품들을 했던 그 시발점이 됐던 장소가 이 장소라,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제프리 바는 세 가지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단순한 것, 오래된 것, 고전적인 것. 결국에 여기서 단순한 것이라는 게 결국에 심플이고, 그 심플이 결국 모더니즘과 일맥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것은 아마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의 궤적이 담겨 있는 나무라던가 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곁에 두고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적인 것은 결국에 이제 자신이 태어난 이 나라의 뿌리, 그 가장 스리랑카다운 것들에 대한 생각이겠죠. 결국에 그것들이 합쳐져서 트로피칼 모더니즘이라는 게 완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루누강가에서 제프리 바가 지내면서 있었던 일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각기 다른 장소에 18개의 다른 소리가 나는 종을 매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명이 넘는 하인들이 제프리 바 시중을 들었다는데, 하긴 옛날이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큰 부자 집안의 아들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성공한 건축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길 좋아했던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더라도 주로 이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랑 자주 이곳에서 어울리면서 예술에 대해 토의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인들에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전혀 다른 곳에 매달아온 18개의 종을 흔들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하인들에게 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즐기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귀족이죠, 사실은. 귀족이죠. 지금의 건축가들이랑은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른,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건축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겠죠. 아무튼 그 시대의 제프리 바는 스리랑카에서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떤 결과물이라는 건 결국에 그 상황이 저는 절반 이상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아이디어나 그의 천재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천재성을 꽃피울 수 있는 상황, 기회, 이런 것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잠재의식 속에 있는 천재성이라는 게 꺼내지려면 어떤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무 기회도 그걸 펼칠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천재성이라는 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이고, 그 존경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를 뭐 차용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거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제프리버의 결과물들이 오롯이 제프리버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느 건축이나 마찬가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전세 건축도 마찬가지죠. 좋은 작품을 한다는 건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고, 건축에 대해 뜨거운 머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이 노력하는 또 실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그걸 어떤 결과물로 꺼내놓지는 못해요. 기회가 주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물론 뭐 현상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런 능력이나 실력을 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 내부에서는 얼마나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얼마나 정의로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또 핑계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가들은 한번 이름이 오르내리고 나면 프로젝트들이 끝도 없이 밀리고,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그 유명세의 흐름을 올라타지 못하면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런 동네 건축가로 남고 노력 많은 건축가로 남겠죠. 이 시대에 제프리버라는 사람이 이 스리랑카의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만약에 제프리버가 하층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과연 이런 건축가가 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집안도 되게 부유했고, 말 그대로 이 르누강가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무농장을 자기가 구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건물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시작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관가할 수 없는 것들은 그 사람이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있었다면 더 유능한 게 나왔겠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어떤 캐퍼시티가 다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마음의 한켠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긍하고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격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외국인은 15달러, 대략 한 4,500 루피쯤 되는 거죠. 그리고 스리랑카는 3,000루피, 학생은 500루피. 30루피는 아니네요. 아니, 30달러는 아니네요. 15달러면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이렇게 식물이 자라납니다. 설마 이걸 의도했을까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문주 위에도 사람의 머리가 기르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풀들이 자라고, 이런데 오면 항상 생각이 들죠. 어디까지가 의도고 어디까지가 그냥 우연인지. 와, 나무도 정말 거대하네요. 저 나무의 밑둥은 마치 무슨 벽 같아요. 이 큰 나무에 기대서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는 시나몬 힐이라고 하고요. 이곳에 제프리버가 잠들어 있습니다. 르누강가의 정문 역할을 하는 게스트윙이라는 건물이에요. 현재 일부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안쪽으로 바와의 작업실인 파빌리온이 보입니다. 여기는 게스트윙 한쪽에 있는 대기 공간인데, 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이드를 기다려요. 마치 우리나라 누아 진입처럼 자연스럽게 르누강가의 영역의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윙 앞쪽에 있는 공간인데 햇살이 스며들어서 아주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곳이 제프리 바와가 작업을 했던 작업 공간인 파빌리온입니다. 바와의 작업실인 파빌리온에서는 언제나 그가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서 게스트윙을 지나면 드디어 루누강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닥엔 바와가 사랑했던 체크무늬 패턴이 보이죠. 바와의 작업실인 파빌리온 내부인데 클래식한 분위기와 함께 바닥엔 블랙 앤 화이트 체크무늬 패턴이 보입니다. 이곳은 바와가 주로 점심을 즐겼던 곳이라는데, 콘크리트 테이블과 함께 이 종을 쳐서 사람을 불렀다고 해요. 현재 숙소와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경사지 레벨을 활용해서 평면을 구성한 게 아주 건축적입니다. 게스트윙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정원의 초입인데, 아름드리 대나무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정원은 이렇게 연못과 다양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정갈하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정원 중간중간에 다양한 조형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늘집도 만들어 들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진짜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늘집은 바와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조형미도 있고 심플한 게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저 숙소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은데, 투숙객에게만 허용이 된다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 멀리 그늘집이 보이고, 연꽃 시즌엔 이 연못이 진짜 아름답다고 해요. 좀 아쉽죠. 정원은 대체적으로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평온해서 진짜 걸으면서 사색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루누강가는 대두아 호수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데, 마치 호수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짙은 녹음이 드리워진 숲을 걷고 있으면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시나몬힐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인데, 현재는 숙소로 쓰이고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숙소랍니다. 제프리 바와의 철학대로 자연과 경계를 허물어서 오픈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응접실이에요. 내부이면서 동시에 외부인 이 공간이 루누강가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숙소 앞에 있는 풀인데 마치 칸달라마 호텔 수영장의 모티브가 된 곳 같기도 해요. 자연 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나몬힐 정상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숲의 풍경인데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프리 바와가 잠들어 있는 시나몬힐이고요. 저 멀리 그가 지냈던 메인하우스가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메인하우스가 꼭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있는 영역과 저 메인하우스 영역은 절묘하게 중간에 길로 나뉘어 있는데, 공적 사적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제트윙 라이트하우스에서 봤던 그 난간을 조각했던 라키 세나나야케의 벽화 작품입니다. 스리랑카 건축의 이 깊은 처마는 약간 한국의 처마 공간이랑 좀 비슷한 동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메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대두아 호수 풍경인데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죠. 제프리 바와가 머물렀던 메인하우스인데, 저 식탁이 있는 데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스리랑카 건축의 전통미도 좀 스며있는 것 같고, 아주 멋진 주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택 앞마당에서 바라보는 대두아 호수 풍경인데, 정말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야외 정원인데, 이것도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양지 바른 언덕 시나몬힐의 바와는 잠들어 있어요. 그가 사랑했던 햇살, 바람, 자연이 언제나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프리 바와가 디자인한 기차역 중에 하나래요. 벤토타 스테이션이고요. 역은 여느 역들처럼 한산합니다. 뭐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모던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콜롬보까지 갈 거고요. 기차는 온다는데 갈증은 나고. 아무튼 이 건물 역시 제프리 바가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상하게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런 날입니다. 한 거라고는 버스 타고 벤토 타 와서 루누강 하나 본 거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축 빠지네요. 그래서 벤토타에 머물려고 했는데 벤토타 숙소가 주인이 없어서 뭔 이 동네 양아치 애들만 잔뜩 모여있는 것처럼 있어갖고 그냥 예정대로 콜롬보로 가려고요. 급하게 콜롬보 숙소 하나 예약했고요. 하필이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입국하는 날 머물렀던 숙소는 예약이 끝났네요. 풀부킹이네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데 중에 하나 찍어둔데 그쪽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여성 전용으로 예약을 했는데 바꿔줄래나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얘기해봐야죠 뭐. 벤토타도 예쁘네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유 없이 확 기분이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로 뭔가 원하는 게 잘 안 된다거나 생각했던 것들에서 틀어지거나 뭐 그렇죠. 그게 주로 한 번에 두세 개가 한 번에 몰려오거든요. 오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벤토타 숙소는 갑자기 운영을 안 하고 당연히 콜롬보 오면 머물려고 했던 호스텔은 하필 오늘 하루 딱 전부 다 풀부킹이고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찾기 어렵다는 숙소를 예약하고 뭐 몸은 피곤하고 기차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은 많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깨끗하게 씻고 정신 좀 차리고 이러면 또 괜찮아지겠죠 뭐. 아무튼 콜롬보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스리랑카를 떠나는 일만 남았네요. 아무튼 3주 넘게 스리랑카 여행했는데 극악한 인터넷 상황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끝났다는 사실 편집은 여러 개 해놨는데 아무튼 다시 콜롬보에 왔습니다. 이제 콜롬보 떠날 계획을 차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